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당 김중현입니다. 보통 머니 하면 뭐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왜 하나만 할까? 네. 나는 지폐도 좋고 동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게 자유여신상처럼 돈의 남신상 같죠? 네, 이렇게. 손이 세는 속도가 지폐가 많은가 봐. 많이 이렇게 빨리 세시네요. 오늘 다루는 영화의 주제가 약간 돈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무관하지 않죠. 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제 빈곤의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선진국을 상대로 해서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발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진국 사회에서조차 네. 풍요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그들을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천착해온 그런 감독들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바로 다르덴 형제 감독일 네.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두 편의 작품을 모았고요.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다르덴 형제 작품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영화당에서 다루기도 다른 했잖아요. 적도 있었죠. 그래서 다르덴 영화는 뭐 로제타를 전에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시스터라는 작품을 딱 보는데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렇죠. 차이도 있지만 네.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고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영화 속의 주인공들,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르덴 형제의 작품들도 이전의 영화사에서 어떤 그런 영향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로베르 브레송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존 카사베티스 같은 감독을 떠올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이런 굉장히 엄정한 리얼리즘적인 터치로 과장 없이 그렇게 다루는 어떤 그 영화들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다르덴 형제 영화들이 네.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자체로 어떤 스타일이나 세계나 무엇보다도 영화를 대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말처럼 되어버린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정범 감독의 뭐 무산일기를 포함해서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다르덴 형제의 영향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르덴 형제 영화를 다룰 때 약간 장난처럼 다르덴석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바라보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셨죠. 네, 조수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오늘 다루는 부자 나라 가난한 아이가 복지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옆에 조수석이 있는데 네. 이 조수석에 짐을 싣고 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아이들 혹은 약자들을 함께 싣고 갈 것이냐 함께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조수석에 누가 앉느냐가 사실은 현대사회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로제타는 사실은 다르덴 형제의 초기작 네. 중에 하나이죠. 네 번째 장편 영화인데 최근에 개봉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한 것 자체가 올해 개봉한 것이 최초였었고요. 로제타는 다르덴 형제의 오늘날의 스타일이 초기에 완전히 집약된 작품으로 소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시스터는 이제 위르실라 메이에라는 스위스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르덴 형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영화. 물론 이제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양쪽이 또 비슷한 장면이 의외로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선진국 출신의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덴 형제는 뭐 벨기에 감독이니까. 근데 벨기에 중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에서 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프랑스계의 스위스인인 위르실라 메이어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다르덴 영화 형제 보신 분들, 영화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등장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올리비에 그루메가 있습니다. 근데 올리비에 그루메가 이 로제타에서 사장역으로 나오는데 위르실라 메이에의 그 첫 번째 데뷔작에서 올리비에 그루메가 나와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연치 않은 공통점이 있죠. 자, 그리고 두 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풍요 속의 그늘인데 그늘 중에서도 그 그늘에 놓여서 이렇게 떨고 있거나 이렇게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거나 이런 대상이 그 중에서도 아이다. 이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 편에 나오는 아이들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고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풍요의 그늘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어두운 그런 곳에 카메라를 비춘 작품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겠죠.
자, 이 로제타 시스터 두 편 다 강추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네. 먼저 일단 1분 브리핑으로 제가 또 만나보겠습니다. 1분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점을 할 수 있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힌트가 생겼네요. 제가 다루고자 했던 그 세계와 흡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1분 브리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면서 네. 이건 뭘까? 네. 이 이름들 스위스와 프랑스 이름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색깔로 막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뭐 건축가도 있고 뭐 클래식 음악가도 있고. 지폐 속의 인물입니다. 네. 지폐 속의 인물이고요. 네. 사이사이 색깔 같은 게 보이는데 네. 저희 장난입니다. 르꼬르비지의 10이 보이시죠? 네. 아르티르 오네겔의 20이 보이고요. 50, 100, 200, 1000 프랑입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감독이 얘기해 주셨는데 단위가 프랑스와 스위스 역시 스위스 프랑을 쓰니까. 썼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얘기하죠. 유로화가 되긴 했지만 네. 유로화를 쓰기 이전에 프랑을 썼던 두 나라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베를리오즈, 드뷔시 색깔이 50, 100프랑, 200프랑의 그 지폐 모델들이 저 인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묘했던 게 이 인물들을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들이 많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가들, 많네요. 네, 건축가, 작가들, 네. 음악가들이 많아가지고 저런 인물들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지폐에다가 썼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같았고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그 유로로 넘어가기 직전에 만들었던 지폐에서는 생텍쥐베리, 세잔, 에펠, 퀴리 부부의 그래요.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한국의 지폐들은 왜 다 조선시대 인물들일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현대 인물들은 좌우의 대립으로 인하여 사상이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대 인물들을 지폐 모델로 쓰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현대의 화가들 혹은 작가들, 건축가들 이런 분들을 좀 파격적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지폐를 그럼요. 보면서 그 나라 역사를 아는 네.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지폐를 볼 때 맞습니다. 너무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현대적인 도안과 현대적 인물들로 우리를 대표하는 지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지폐 보다 보면 이제 유교의 나라 같은 느낌이 그렇죠. 사실 드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에서 지폐를 볼 때마다 이 사람 누구야 하고 찾아보면 과학자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술이나 네. 과학이나 이런 세계 인물들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시스터에 보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주인공이 돈을 이렇게 막 벌어와서 혼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100프랑, 50프랑, 20프랑을 나눠가지고 펼쳐놓은 다음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쩌면 이 지폐에다가 저런 예술가들의 이름을 혹은 저 예술가들의 얼굴을 넣은 것은 돈이라는 것이 참 삭막한 그런 물질이지만 그걸 볼 때는 예술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한편으로 이런 예술적인 마음까지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폐 모델들을 한번 네, 라고 영화당의 예술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Revenez dans mon bureau. Revenez dans mon bureau, je vous dis. Tu t'appelles Rosetta. Je m'appelle Rosetta. Tu as trouvé. J'ai trouvé un travail.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로제타입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벨 루페르의 등 연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로제타에서 에밀리 드켄의 등 연기 도입부의 등으로 보여주는 연기는 어쩌면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도입부 베스트 10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부터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아까도 초반부터 이제 다르덴 형제 영화는 하나의 영화를 대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뭐 스타일처럼 지금 사실상 이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르덴 스타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네. 때
형식적으로 가장 그냥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촬영 스타일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장면들인 거죠. 시작하자마자 인물이 툭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이 인물이 지금 현재 남성인지도 알 수 없고 여성인지도 알 수 없는데 뭔가 씩씩거리면서 막 급박하게 어딘가를 걸어가는. 하지만 분노는 보이죠. 그렇죠. 화가 났다는 게 등으로도 보여요. 가는데 중간에 길이 없으면 그냥 기계 밑으로 막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화가 갑자기 툭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르덴 형제 영화는 인물에서 시작하는구나. 그것도 그중에서도 인물의 행동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인물을 계속 따라가는구나. 근접 촬영을 하는구나. 도중에 컷으로 웬만하면 나누지 않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처음부터 바로 보여주게 되는. Votre période d'essai. Pourquoi pas alors que je fais bien mon travail? Parce que vous êtes la seule à avoir terminé votre période d'essai. Allez vous changer, revenez dans mon bureau. Non. Allez, vous m'envoyez. 이 장면을 딱 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화 한번 시작하는 어떤 수많은 영화들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항공 촬영에서 뉴욕 전기의 전경을 딱 보여주고 그중에 어떤 집의 분주한 일상을 보여주고 갑자기 또 시계가 따르릉 울리면 주인공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서 이게 뭐야 어떤 지점에 어디 좌표평면에 놓여 있어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르덴 형제 영화에서는 씬에서 설정 쇼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인물의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가 어딘지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거기 공장이잖아요. 그다음 그 공장에서 뭘 생산하는지 주인공은 하는 일이 뭔지 나이가 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어떤 딱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계속 근접 촬영하면서 내가 이 인물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절박함 혹은 사명감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인물에 집중하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저는 다르덴 형제가 제목도 그렇게 짓는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대부분 다 타이틀 롤이에요. 네. 로제타, 아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신작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영 아메드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어떤 주인공의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이 영화들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로제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전거 타는 아이도 그랬나요? 그렇죠. 아이가 드러나니까. 네. 내일을 위한 시간 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로제타 이후의 영화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보통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보면 약간 토할 것 같다. 너무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로제타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BTV를 왔기 때문에 워낙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핸드헬드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인물의 감정이 카메라에 담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제타가 가장 조용할 때 편안할 때 카메라가 멈추게 되는데 그때는 로제타가 약을 먹었거나 약간 쉬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않고 로제타가 어딘가를 갈 때는 로제타의 감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냐 싶어서 카메라가 구현하는 것은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영화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공간을 카메라가 미리 잡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인즉슨 카메라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보면 물론 사실은 진짜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만 보면 카메라는 인물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뒤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위에서 부감으로 찍을 수도 있고 멀리서 찍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르덴 영화에서의 어떤 카메라의 어떤 상황이나 위치 설정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어린 소녀인 로제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그것을 극 중에서 이 몸이 실질적으로 겪는 일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영화에 반영해서 찍은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제타를 보면 항상 어딘가를 급하게 이동을 하거나 항상 뭔가 무거운 거를 들거나 낑낑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로제타는 삶이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로제타가 극 중에서 옮기는 것들 처음에는 이제 밀가루 부대 같은 무거운 걸 옮기고 축 늘어진 엄마의 무거운 몸을 움직여 마지막에는 이제 가스통까지 옮기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그 무거운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헉헉대는가 자기 앞에 놓여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애가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몸부림치는가를 영화가 그녀가 갖고 있는 몸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 아픈 순간들이죠. 장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로제타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트레일러로 네. 들어오기 위해서는 늘 장화를 신습니다. 맞아요. 장화라는 건 여기가 굉장히 진흙 바닥이기 때문에 장화를 신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엄마와 약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약간 연못 같은데 빠질 장면이 있는데 거기 빠져서 어떤 말을 하냐면
혼자서 그 진흙 바닥에서 빠져나오는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이야말로 로제타의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뒤에 영화 시스터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두 가지 세계가 대별이 돼 있어요. 네. 대변이 돼 있는데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일러 파크죠. 근데 극 중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 지역을 별칭으로 얘기하면 그란 카니온이라고 하죠. 네. 그랜드 캐년을 불어로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한 건데 이런 형편없는 거주지를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극 중에서 이 세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액의 세계인데 이 소녀는 필사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Pourquoi tu plantes tous ces trucs? On va quand même pas rester ici, hein? 근데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서는 이 소녀가 살아나갈 방법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세계가 대별이 되는데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진흙 바닥이니까 장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화를 주는 사람이 극 중에서 누구인가라는 건데 그게 그녀에게 처음으로 희망을 극 중에서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해고라는 것은 그냥 당신 해고야 그럼 막 분노와 실망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 중에서 해고는 질질 끌려나가는 해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는 그것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관념적으로만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그녀가 겪게 되는 수많은 몸싸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Ça suffit, donne-moi ce sac. Mais donne-moi ce sac. 이 영화는 사실은 다르덴 형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치적인 견해가 고스란히 들어간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다르덴 형제 영화들은 보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대한 다르덴 형제의 명확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로제타는 자기가 해고된 이유가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한 동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왜 그렇게 그녀가 화가 났는가? 자기한테 험담을 해서 자기를 해고하게 만든 동료를 찾아가서 항의하기 위해서. 네. 근데 영화를 좀 보다 보면 동료가 험담해서 해고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영상의 어떤 변덕 네. 혹은 경영상의 어떤 냉철한 판단 때문에 해고가 되고 다만 그것을 그냥 핑계 좋게 그것을 덧붙인 것뿐이거든요. 근데 다르덴 형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그 하층에서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의 고통이 내 대신 또 다른 자리를 갖고 있는 일자리에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시작이 노노 갈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서 로제타는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자기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선의를 보여주었던 리케라는 아이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바뀌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영화는 어떻게 보면 로제타의 계급적인 각성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그토록 갈등해서 서로가 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 빼앗기 전쟁을 벌였던 같은 하층에 속한 계급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이제 연대의 어떤 악수 같은 것들 비슷한 걸 하면서 영화의 결말에서 펼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론은 내리지 않지만 악수를 하나요? 악수는 아니지만 손을 카메라가 안 잡아서. 보이는 부분에 있었는데 네, 손을 이렇게 잡죠. 그렇죠. 넘어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네. 어쩌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 되어야지 남을 수 있어라고 로제타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어쩌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 때문에 생겨난 편견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들일 텐데 그 생각들을 통해서 자신도 리케라는 인물을 이렇게 약간 밀고를 하면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내는데 그 일자리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깨닫게 되고 그쵸. 나중에 마지막에 그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변화 같은 것이 어쩌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정말 진실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다르덴 형제가 결국 다루고 싶은 것이 뭔가 다르덴 형제 영화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명확한 주제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주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빵 사이의 딜레마가 다르덴 형제의 어떤 일생의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인의 그 생존 투쟁을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다 보면
도덕이란 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사회의 피해자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더 엄정하게 묻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로나의 침묵 같은 영화도 그렇고 네. 이전에 약속 같은 영화들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실존주의적인 그 도덕적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네. 흥미롭고 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실존과 존재 얘기를 하시니까 이 로제타가 계속 무거운 걸 드는 것 역시 약간 시치프스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무거운 걸 들고 네. 다니는 역할. 근데 로제타가 영화 내내 딱 한 번 웃습니다. 그 웃는 시점이 언제냐면 리케가 체조 선수라고 자기가 뭘 보여주겠다면서 물구나무 설 때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냐면 로제타는 이 삶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삶을 뒤집어서 한번 물구나무를 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로제타가 가지고 있는 무게 같은 것들을 아마 그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특히 로제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임시변통에 쓰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는데 저걸 깨진 술병으로 뭘 하나 싶은데 그걸 절묘하게 낚시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엄마의 알코올 중독인 술병.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생리통이 있습니다. 그럼 생리통이 너무 아프니까 헤어드라이어로 그것을 마사지기처럼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같은 걸 보다 보면 헤어드라이어든 엄마의 술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임시변통하는 건데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사회 자체가 그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임시변통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이 또래 아이라면 사실은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사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정반대의 맥락으로 깨진 술병처럼 낚시도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장면들은 극 중에서 아무런 대사로 그것이 그런 의미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